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박은주라고 해요. 제가 젊을 때 고생을 좀 하기는 했지만 그땐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 그 와중에도 즐겁고 감사한 일이 더 많았어요.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도 그러네요. 그 시절이 제게는 참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시절이 있었던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 더욱 그렇죠. 그저 별일 없이 사는 사람이었던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된 건 저로서는 정말 엄청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보통 일이 아니다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찌 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는 결심이 섰던 것 같아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것이다 싶고 남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저처럼 허망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 또래이신 분들이 더 공감하며 들어주실 것 같지만 저보다 훨씬 젊은 엄마들이라 하더라도 부모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지만 말고 들어주세요. 언젠가는 내 나이가 될 거잖아요. 아주 먼 얘기,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지 마시고 관심 갖고 들어주시면 이야기를 하는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들, 딸 하나씩 두고 남편과 참 정좋게 살았답니다. 오죽하면 나란히 바로 옆 상가에서 장사하며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지냈겠어요. 장사를 먼저 시작한 건 저였어요. 아파트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했거든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사 잘 다니고 있었죠. 그러다 제 반찬 가게 바로 옆 가게가 계약 종료하고 나가는데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권리금도 없이 좋은 조건으로 나왔더라고요. 장사하는 입장에서 옆집에 뭐라도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남편한테도 주변에 가게 찾는 사람 없냐고 괜찮은 조건이니 소개 좀 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덜컥 자기가 과일 장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나선 거예요. 회사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 회사 나오고 1년도 안 돼서 부도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잘한 선택이었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으니 장사도 정말 열심히 했고 둘이 그렇게 바로 옆집에서 일을 하며 힘들어도 즐겁다, 행복하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월세라도 받을 생각으로 적당한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그땐 은행 돈 빌리는 게 지금보다 훨씬 조건이 좋을 때라 대출 좀 끼고 사도 월세 받으면 많이 남을 때였죠. 근데 그렇게 산 아파트가 값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재미를 알게 되고 이후로도 악착같이 벌고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그 덕분에 아파트만 3채를 갖게 된 거예요. 3번째 아파트를 계약하고서 남편도 저도 장사 그만두고 이제 건강 챙기며 살자 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 종일 붙어있던 남편이 떠나고 상실감이 컸는데 남편 떠나고 오래 지나지 않아 아들이 결혼할 아이를 데려왔더라고요. 며느리감은 요즘 아이 같지 않게 세심하고 살뜰하게 아들을 잘 챙기는 모습이 보여서 고맙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했죠.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철 바뀔 때마다 감기는 기본으로 하고 컨디션이 조금만 떨어져도 몸 여기저기 이상 증세를 보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아들이 그렇다 보니 심성곱고 저희 아들 위해 주는 아이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했는데 그 아이가 딱 그랬던 겁니다. 전 정말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거 하나 바랐는데
남편이 세상 떠나며 제 소원 하나 들어주고 갔나 보다 싶었을 정도로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며느리는 결혼해서도 아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한테 아들 체질이나 어렸을 때 알았던 병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물어보면서 적어가고, 아들 몸에 좋은 음식 골라 먹이고, 해롭다고 하는 것들 알려주며 밖에서 먹을 때도 가려 먹으라고 챙기더라고요. 그야말로 지극정성이다 싶을 정도로 잘했어요. 또 며느리네 고모가 한약방을 운영하는데 한의원 아니어도 약만 잘 지으면 한약방이 더 낫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약 잘 짓는 것으로 이름난 용하다는 한약방도 덜어 있고 말이에요. 며느리 고모가 하는 한약방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를 쏠쏠하게 하는 한약방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 거기다 아예 아들 한약을 대놓고 먹이더라고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 좋긴 좋다 싶었어요. 저도 제 아들 1년에 한두 번 한약 지어 먹이긴 했지만 며느리는 종류 바꿔가며 한약을 1년 12달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한 번씩 제 약도 지어다 주고, 아들 먹는 한약이 어떤 거다, 몸이 어떻게 좋아진 것 같다, 그런 것들도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제잘제잘 말도 참 예쁘게 해주고 그랬죠. 그러니 제가 며느리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며느리 참 잘 봤다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예뻤으니 저도 그만큼 며느리한테 잘해줬답니다.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퍼줬거든요. 예쁘다 예쁘다 하니 예쁜 짓을 더 골라 하는 것인지, 며느리는 시집와서 금방 아이도 가져서 건강한 손주도 낳았어요. 손주가 저희 아들 체질 안 닮고 며느리 닮아서 뼈도 근육도 탄탄한 것이 그것마저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할 줄로만 알았는데 외국에서 공부하던 저희 딸이 공부 다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며느리와 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파트가 세 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아들 며느리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제 아파트 중 하나를 내줬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손자 세돌 지날 즈음 울산으로 발령이 나서 내려가는 바람에 며느리랑 주말 부부로 살고 있었어요. 저는 내신 며느리도 같이 내려가서 아들 챙겨주길 바랐는데 아들이 1년만 근무하고 바로 서울로 복귀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주말 부부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니 1년 더 연장을 해야 한다고 하고, 그 1년 더 하던 것이 계속 더 반복되어 벌써 3년이나 된 거죠. 그 사이 제 막내딸도 공부 마치고 돌아오게 된 거고 말이에요. 딸은 좋은 기회에 한국에서 자리를 잡게 돼 귀국을 한 것인데, 딸이 교수로 근무하게 될 대학이 아들 며느리한테 내어준 집 바로 근처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니 새로 집을 구할 게 아니라 너희 사는 집 막내한테 내어주고 너는 이참에 울산으로 내려가면 어떻겠니? 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 어쩐지 내쫓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서운해요, 어머니. 제 딴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최대한 며느리 입장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래도 며느리가 엄청 서운해하면서 직접적으로 서운함을 표현하더라고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아니다, 내쫓다니,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여러모로 지금은 막내한테 더 유용하게 쓰일 집이니 더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거지. 그래도 어머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비우고 아가씨한테 내어주신다고 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하셔도 쫓아내는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보렴. 네가 서울에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손주가 한창 예쁠 텐데 아빠 사랑 더 받으면 좋지 않겠어? 아빠 역할도 중요한 거 아니니. 가족같이 지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도 있다. 그럼 저 울산으로 내려보내려고 아가씨 일부러 그 집에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휴, 거참. 그런 게 아니래도 그러는구나. 내가 너 울산 보내고 싶었으면 진짜 그렇게 했지 않겠니?
금방 서울로 다시 발령이 날지도 모르는데요. 너희들이 또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그땐 그때에 맞는 집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걱정 말고 기분 좋게 울산 가서 지내다 오렴. 제가 그렇게 좋게 말을 해도 며느리는 서운한 기색을 풀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설명을 할수록 더 기분 상해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는데 절 무슨 남편 챙겨주기 싫어서 혼자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내가 언제 널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 네가 잘해왔던 것도 알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려무나. 어머니께서 해주신 집이니까 어머니께서 비우라 하시니 전 갈 곳 없어서라도 울산 내려가서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알겠습니다. 곧 집 비우고 내려갈게요.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저도 슬슬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며느리가 잘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켰나 집 해준 생색을 내기랬나. 저도 해줄 거 다 해주고 아니 넘치게 해줬는데 그런 건 다 당연한 듯이 받아놓고 지가 잘한 건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그랬어요. 부모가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며느리가 하는 건 대단한 거니까 제가 감사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건데 말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해주는 걸 고맙게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제가 해주는 것들은 당연하게 받으며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 못해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전 저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감정의 골이 생겨 틀어지기 시작한 거였죠. 며느리는 마지못해 울산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살던 아파트에 자기 물건 몇 개를 이사 갈 때 안 가져가고 그냥 두더니 가져간다 말만 하고 가져갈 생각을 안 했어요. 손주 키우느라 운동할 시간 없다며 집에 들여놓은 사이클 기구랑 비싼 돈 주고 샀다던 오븐이었는데 둘 다 제법 덩치도 있는 건데 딸이 이사 들어간 집에 버젓이 며느리 물건을 남겨둔 거잖아요. 딸도 슬슬 불평을 하길래 보다 못해 제가 나서서 며느리한테 말을 했어요. 얘, 너 그 운동기구랑 오븐 가져간다더니 언제 가져갈 거냐? 덩치도 큰 걸 이사할 때 같이 실어갈 것이지 왜 안 가져가고 아직 그러고 있어? 그거요. 그거 울산에서 내 어린이집 보내놓고 피트니스 센터 다니기로 했고 울산집 주방에서는 그 오븐이 맞질 않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걸 그냥 계속 그렇게 두겠다는 거야? 어머니,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그 집 들어가서 살게 될 수도 있는데 뭘 그러세요? 이런저런 변명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농담처럼 덧붙인 그 말이 며느리 진심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며느리가 욕심이 좀 많은 아이구나 싶은 생각을 했고 며느리가 제 재산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크게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느리한테 마음이 조금씩 다쳐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1년 반쯤 지났을 때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딸 시댁에서 해주는 신혼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그 즈음 아들도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날 거라고 했으니 딸이 비우고 나온 그 집에 아들 며느리가 다시 들어가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보라며 자기가 다시 이 집 돌아와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고 자기 말이 딱 맞았다 하는데 저는 그런 며느리 모습에 소름이 다 끼칠 정도로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며느리를 안 좋게 생각하게 됐으니 아들 며느리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해도 며느리랑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생각과는 달리 며느리는 그 집 다시 탈환하고 나니 마음이 풀어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더 큰 걸 바라고 그러는 건지 저희 집에 뺀질나게 드나들며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랑 사이가 틀어진 데다 울산에 내려가 살고 있었으니 자연스레 연락도 뜸해지고 그랬는데 서울로 올라온 후 부쩍 제 집에 드나들며 저를 챙기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고 뭔가 바라는 게 있어 저러는 게지 싶은 생각에 그런 며느리 모습이 달갑지 않았어요.
제 집에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위암도 아니고 대장암이라니. 덜컥 겁이 나고 온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제 주변에만도 암 투병한 사람이 부지기수고 제게도 언제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수도 없이 상상해 본 순간이었지만 직접 겪으니 상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다행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충분히 완치 가능성이 있는 단계라고, 대장암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겁먹을 건 없다고 병원에서 용기를 주기는 하더라만 그 말이 머리로는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돼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진 않는 건지 암 선고받은 날은 잠도 못 이룰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 혼자 제 마음 추스르는 것도 힘든 마당이었으나 당장 수술도 해야 하고 치료들을 받아야 하니 자식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했죠. 아직 신혼인 딸에게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무척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자식들 앞에서는 의연한 척이라도 하고 싶어서 담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려고 연습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며느리가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걱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이미 제게 미운 탈이 박힐 대로 박힌 아이였으니 절 걱정하는 모습마저도 고지고대로 안 보였고 눈물도 쥐어짜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그렇다는 걸 티를 낼 수는 없었는데 그 뒤로 며느린 더욱더 적극적으로 절 챙기는 거예요. 어머니 병간호는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잖아요. 그러니 제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아니다. 그럴 거 없어. 요즘은 간병인 시스템도 아주 잘 돼 있으니 네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있는데 어머님이 간병인은 왜 쓰세요. 병간호가 쉬운 게 아니지 않니.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지치기 마련이야.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나도 편할 것 같아서 그러니 걱정할 거 없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벌써 대장암 공부도 하고 있는 거려? 어머님 수술 받으시고 나면 제가 정말 극진히 모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야말로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호언장담까지 하며 절 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딸한테 며느리 흉을 몇 번 본 적이 있으니 딸도 제가 며느리를 탐탁지 않아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 딸마저도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그래도 언니가 엄마한테 마음을 많이 쓰긴 하네.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내가 보니까 언니는 정말 엄마 병간호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던데? 그러니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 아니니. 내가 걔 간호받는 게 편하겠어? 솔직히 네가 내 간호를 한다고 해도 불편한 게 있을 거야.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엄마도 이제 언니 마음 받아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언니가 정말 작정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잖아. 언니가 그러니까 보기 좋던데 뭐. 오빠도 엄청 고마워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딸마저도 며느리를 칭찬하는 듯한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며느리는 유난을 떨며 보란듯이 저를 챙겼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며느리의 그런 것들이 다 그다지 고맙지도 않고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며느리가 한두 번 밉보인 걸로 제가 너무 속 좁게 구는 것 같으세요? 아휴, 딸까지 제게 그렇게 말을 하니 어쩌겠어요. 며느리 말대로 저는 며느리의 간호를 받게 됐습니다. 원하지 않는 며느리 간호를 받으며 병원 다니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아들 며느리가 퇴원하면 자기들 집에서 절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이 사람이랑 상의를 해봤는데 퇴원해도 누가 챙겨줄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저희 집으로 모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니. 그냥 익숙한 내 집에서 사람 쓰면서 있고 싶구나. 너희들은 한 번씩 들르기만 해. 어머니, 집에 낯선 사람 들이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간호 받으세요. 손주 재롱도 보시고 훨씬 좋으실 거예요. 제가 음식도 어머님께 좋은 것들로만 해드리려고 식단도 짜고 있어요. 엄마도 참,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계속 그러실 거예요?
아유, 우리 집은 뭐가 완전히 거꾸로 된 것 같아. 다른 집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못 부려먹어서 안 다릴 텐데 우리 집은 며느리가 잘하고 싶어서 안 다리잖아. 전 정말 그냥 혼자 지내고 싶었지만 아들 며느리 말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또 밥해 먹는 것만 해도 제가 혼자 차려 먹기에는 무리가 있는 데다 다른 사람이 항상 제 집에 상주하는 것도 내키지 않긴 했어요. 결국 몸이 좀 회복될 때까지만 신세지겠다 하고 아들 며느리네로 들어갔죠. 손주 매일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정말 좋더라고요. 며느리는 말한 대로 제 몸에 좋다는 음식으로 매끼 새 밥에 새 반찬에서 차려주면서 정성을 쏟았고 아들도 일부러 저녁 약속 같은 걸 안 만드는 것 같았어요. 거의 집에 일찍 와서 저랑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며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신경을 엄청 쓰는 게 느껴졌어요. 못마땅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렇게 챙김을 받는 게 나쁘지 않았고 또 편하고 좋은 점도 많다 싶었습니다. 이쯤 되면 복받은 노인네, 복에 겨워서 투정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이긴 했어요. 며느리는 하루 3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고모네에서 제 몸에 좋은 약도 다려왔다고 하며 한약까지 챙기더군요. 혹시 몰라 병원에 물어보니 몸 보하는 약 같은 건 먹어도 된다고 해서 고맙다고 하고 먹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늘 그렇듯이 아들 한약도 챙겼는데 한약 먹고 몸에 힘이 좀 붙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저와 달리 아들은 어째 한약을 먹기 시작하고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겁니다. 늘 입에 달고 먹던 한약인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러는 것인지 이상하게 몸에 안 받는 것 같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아들과 달리 저는 그런 아들이 걱정됐어요. 몸에 안 받는 걸 저렇게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며느리는 아들이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도 약을 계속 먹이는데 저게 맞나 싶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말을 며느리한테 하기도 어렵고 생각다 못해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한약과 제 한약을 바꿔서 먹어보기로 한 거예요. 제가 먹는 약과 아들이 먹는 약은 당연히 다른 약이었는데 며느리가 늘 저희 둘 먹을 약을 따로 챙겨주거든요. 제 약은 거실 테이블 위에, 아들 약은 식탁 위에 올려두는데 그걸 제가 바꿔치기해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심각한 복통과 부작용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밤새 화장실 들락날락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아들 내외가 안방 내어주겠다는 걸 마다하고 작은 방에 머물고 있었으니 제 방에는 딸려있는 화장실도 없어서 거실 화장실 써야 하는 것도 여간 불편했던 게 아니었어요. 장염 걸린 사람들 너무 힘들어서 변기통 붙들고 잠들었다가 또 배 아프면 변기에 앉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복통을 앓으면서도 아직은 심증만 있는 것이었으니 아들 며느리한테 섣불리 약 바꿔 먹었다는 말은 못하겠는 거예요. 아유, 저녁 먹은 게 뭐가 잘못됐나 보구나. 내가 뭘 좀 많이 먹었나 봐. 그래도 입에 당기시는 게 있으시고 식욕이 있으신 건 좋은 거긴 해요. 그래도 힘드셔서 어떡해요. 걱정이네요. 엄마, 응급실에라도 가보실래요? 밤새 그렇게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일단 약 먹었으니 진정되기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니 걱정 말고 너희들은 방에 들어가서 쉬렴. 아들 며느리가 지들 방으로 들어간 후로도 저는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했고 그러다 탈수가 왔는지 목이 너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러 주방으로 가는데 다리도 풀리고 어지럽기도 해서 잠깐 주저앉아 쉬어야 했어요. 그렇게 앉아있으니 아들 며느리가 지들 방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머님 한약 어쩌고 하는 말을 며느리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 귀가 번쩍 뜨였지 뭐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크진 않아도 톤이 높아서 늘 목소리가 좀 튀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 아들이 하는 소리는 웅얼웅얼 잘 안 들려도 며느리 하는 말은 제 귀에 딱 박힌 거였어요. 저는 기어가다시피 해서 아들 며느리 방에 더 가까이 갔고 방문에 귀를 바짝 대고 아들 며느리가 나누는 얘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된 거죠. 내가 고모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냈는데 왜 효과가 없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몸이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지시잖아. 맞아. 그렇지. 엄마가 확실히 더 좋아지셨어. 오히려 난 이번 약이 좀 안 받는 것 같은데 약이 바뀐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내가 매번 확인 잘하고 있으니 그런 걱정 마. 하여간 당신이 보기에도 어머님이 한약 드시고 기력을 많이 회복하시는 것 같지? 그치? 그럼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정말. 이게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 몸에 좋은 한약을 먹인 게 아니라 제 몸 잘못되게 하는 약을 먹여서 제 병을 악화시킬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며느리뿐만 아니라 제 아들까지 거기 동조하고 가담했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암 선고를 받았을 때만큼이나 충격적이었고 무섭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심증뿐인 상태로 제 손에 쥐고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제가 그 순간 바로 아들 며느리 방문 열고 쳐들어가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니들 하는 말 다 들었다 하며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해봤자 잘못 들은 거다 하고 발뺌하면 저만 이상한 노인이 될 게 뻔했어요. 작정하고 저한테 그런 짓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들이지만 순순히 그 엄청난 사실을 인정할 리가 없죠. 그러니 일단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하고 흔들리는 감정 잘 추슬러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그 새벽은 제 생에 가장 힘들었던 날 중 하루일 거예요. 밤새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고 머릿속은 아들 며느리가 절 두고 저지르고 있는 짓에 대한 생각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밤이었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아침은 오더군요. 저는 바로 그날부터는 며느리가 챙겨주는 한약을 먹는 척만 하고 다 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무슨 증거를 어떻게 잡아서 이것들 제대로 혼내줘야 하나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친구한테서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친구도 몸이 참 약한 친구인데 저희 아들이 한약 먹고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더니 한 의원 소개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의원 아니고 한약방인데 괜찮겠냐 하며 며느리 고모네 한약방을 소개해 줬었어요. 그러면서도 며느리 고모네라고는 하지는 않았고 며느리한테도 괜한 말은 안 했어요. 서로 신경 쓰는 게 불편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며느리 친정엄마도 아니고 다리를 하나 더 건너야 하는 사이니 더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그 친구도 그 집에서 한약을 대놓고 먹고 있었거든요. 예, 네가 소개해준 그 한약방 말이야. 거기 지금 무슨 고발인지 적발인지 됐다고 아주 난리가 났어. 너도 들었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하게 좀 얘기해봐. 난 애들이 지어다 주는 약 먹기나 했지 그 한약방에는 가본 적도 없어. 우리 아들도 그 집 한약 계속 먹고 있는데 고발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라는 거야? 나도 자세히 몰라. 의약 분야 전담반이 한약재 유통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사용 기한이 지난 오래된 한약재를 유통시킨 판매업소랑 그 한약재를 사용한 한의원, 한약방 같은 곳들을 다 적발하고 나섰다는 거야. 근데 그 한약방이 거기 딱 걸렸다지 뭐니?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되는 오래된 약재를 써서 약을 지었다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그게 완전히 그러면 티가 나니까 좀씩 섞어서 쓰고 그랬다나 봐. 사용시간 지난 한약재는 물론이고 출처도 불분명한 중국산 싸구려 한약재를 썼다고 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은 모양이더라고.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얘.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한약방을 소개해 준 게 됐네. 미안해서 어떡하니. 넌 그 집에서 먹은 약 먹고 탈난 건 없어? 무슨 네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소개해달라고 했던 건데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니. 그리고 난 어디 불편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 그래도 내 입장은 그런 게 아니지. 미안하다 얘. 그래도 큰 이상 없다니 너무 다행이다. 너한테 그런 소리 들으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혹시 모르고 있으면 너도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려던 거야.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영업도 못하겠지만 말이야.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에 며느리가 자기 고모한테 신신당부를 해 지었다는 게 혹시 그런 나쁜 한약재를 쓰라고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며느리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외출해 며느리 고모를 찾아가서 떠보듯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제가 이미 다 알고 왔으니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며느리가 제 약에 오래된 약을 쓰라고 한 거죠? 며느리 고모는 뜨끔한 표정이었지만 자기 조카 실드를 쳐주려고 하는지 사실대로 말하란 말에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렇게 입 다물고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조사해서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며느리가 시켜서 한 거라는 거 다 알고 왔으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고모님은 내가 선처해줄 작정이니 말해봐요. 제가 다소 강압적으로 수사하듯 말을 하니 그제야 무서웠는지 입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돈 어르신, 제가 지금 걸린 것만 해도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고모를 통해 듣게 된 사실에 의하면 제 예상대로 제 한약은 사용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한약재로 달인 한약이었어요. 거기다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며느리 이게 아들과 작당하고 제 몸 해하게 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 제 아들 먹는 한약에도 장난질을 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약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약도 제대로 된 약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까? 제대로 된 약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사돈 어르신 약보다 정서방 약이 훨씬 더 심했어요. 아예 썩은 약재도 넣고 많이 넣으면 안 되는 약재도 기준치보다 많이 넣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먹는 사람이 몸으로 바로 느낄 정도로 나쁜 약이 되는 거거든요. 며느리 고모는 한번 입을 열기 시작하니 제가 물어보지 않은 말까지 술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제가 죽는 건 기정사실이다 생각하고 제 재산 아들한테 넘어올 테니 아들 몸 안 좋게 만들면 그 재산 지가 독차지할 거라 생각하고 아들과 작당을 하는 와중에 아들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아들마저 몸이 안 좋아지면 아들한테 온 재산이 지한테 가는 거니까 이런 짓을 벌인 거 아니냐고요. 며느리보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괴로웠는데 결국 그놈도 이 꼴 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데 그 사실이 불쌍하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제가 며느리 고모를 찾아갈 때부터 증거를 확보할 작정을 하고 간 것이었으니 그 한약방에 들어갈 때부터 전 녹음기를 켜놓고 쭉 다 녹음을 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챙기려고 살펴봤거든요. 상담실부터 찬찬히 살펴보는데 진료 책상 위에 안내판이 버젓이 있더라고요. 무슨 분쟁 같은 게 있었던 것인지 상담실에 항상 녹음 장치를 켜놓고 상담 내용을 기록한다는 안내판이었어요. 상담 내용을 늘 녹음을 하나 보죠? 그럼 우리 며느리가 여기 와서 고모님이랑 한 얘기들도 녹음된 파일이 있겠네요? 네? 네, 그게 일괄적으로 녹음을 하긴 하는데 그게 양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찾으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걱정은 고모님이 할 필요 없고요. 파일 넘겨주기만 하면 내가 찾을 테니 일단 파일부터 내놓으세요. 저는 그렇게 며느리 고모 닥달해서 그 파일들도 확보했어요. 그리고 그 고모가 며느리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같은 것들도 내놓으라고 했죠. 제가 직접 나서서 증거를 확보하고 나니 그제야 아들 며느리에게 제대로 따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 불러 앉혀놓고 말했죠. 너희 둘이 작당해서 나한테 나쁜 한약 먹이고 있었던 거 다 안다. 내가 지금 너희 고모 한약방에서 오는 길이야. 네? 어머니, 저희 고모 한약방에 가셨었어요? 저한테 말씀하시고 같이 가시지 그러셨어요. 사실 지금 저희 고모가 뭘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이 불안한지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고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엄마, 맞아. 지금 고모님이 하는 말은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무슨 엄마한테 나쁜 약을 먹였다고 그래요. 고모님이 이윤 남기려고 싸구려 약재 써놓고 우리한테 덮어 씌우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한테 뒤집어 씌우고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고모님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그러냐? 내가 오해를 한 거다. 너희들은 어쩜 내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질 못하네. 내가 이렇게 녹음 파일까지 확보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발뺌할 셈이야? 저는 며느리가 며느리 고모와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틀어 아들 며느리 앞에 들려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딴 의미 없는 변명 따위는 더 듣고 싶지도 않으니 그만하고, 네 이놈, 애미 몸 해하려고 하는 이 폐륜아 자식. 네 놈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된 거냐? 엄마, 그게 내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엄마,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비겁한 놈. 마누라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셈이었냐? 그걸 변명이라고 해? 근데 너도 네 마누라한테 속고 있었던 거다. 네 마누란 네 약도 나쁜 걸로 지어다 먹이고 있었어. 알아? 심지어 내 거보단 네 약이 더 지독하게 안 좋은 거라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제 약이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저번 날 내가 배 아팠던 거 기억나지? 네가 약 먹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게 신경 쓰여서 내가 네 약 바꿔치기 해서 먹은 건데 그날 바로 부작용을 겪은 거야. 넌 아직 젊고 건강하니 나 같은 큰 부작용 없이 버티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몸도 엄청나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너도 네 마누라한테 뒤통수 맞은 거다 이 말이야. 며느리 고모한테 얻은 증거도 내어놓으니 아들은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경악하고 기함하며 바로 며느리 멱살을 잡더군요. 이게 다 뭐야? 네가 나까지 해치려고 했던 거야? 이 미친아, 뭐? 난 젊으니까 더 독한 약으로 지으라고? 말해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거품 물지 마. 나도 다 그럴만 하니까 그랬지. 네가 나한테 한 짓은 벌써 다 잊었니?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 어떻게 하려고 했냐? 내가 네 몸 상하게 했냐고. 너 어떻게 내 건강을 두고 이런 짓을 벌여? 뭐? 그게 뭐 어때서 그래? 난 네 엄마한테 그 짓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그 정도도 못하니? 뭐야? 이게 진짜 말이면 단줄 하나.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야? 아주 둘이서 악쓰며 꼴값을 떠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싸우고 있는 아들 며느리 뒤로 하고 주방에 가서 며느리 년이 지어온 한약 파우치 있는 대로 다 열어서 커다란 물병에 모아 아들 며느리 얼굴에 한 사발씩 확 들이부었어요. 옛다. 니들이 나한테 먹이려고 했던 약 니들이나 실컷 먹어라. 이런 짓을 벌여놓고도 지금 내 앞에서 니들 둘이 쌈박질이나 할 생각이 들어? 그것들은 제가 들이부은 한약 뒤집어 쓰고도 계속 서로 지가 잘났다고 소리 지르는데 들어보니 정말 똑같은 것들이다 싶더라고요.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들이 며느리 몰래 주식으로 큰돈 날려먹고는 저한테 재산 미리 받아서 그걸로 날려먹은 돈 메워 넣으려고 하다가 며느리한테 딱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대장암식이나 걸렸으니 오래 살지 못할 것으로 확신하고 그 전에 미리 증여를 받아서 며느리 몰래 메우려고 했던 건데 그 전에 며느리가 아들이 주식으로 돈 날린 걸 알게 되는 바람에 아들이 엄마 재산 받으면 그걸로 메우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작당해서 절 더 빨리 보낼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며느리는 아들이 자기를 속이고 주식에 함부로 투자해서 돈까지 날린 것에 화가 단단히 나 있었으니 그참에 아들 뒤통수까지 치려고 했던 거랍니다. 난 니들 둘 사이에 일어난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니 나한테 그런 소리 해봐야 소용없고 난 너희 둘이 나한테 한 짓만 생각할 거다. 내가 작정만 하면 너희들 제대로 콩밥 먹일 수도 있어. 어머니,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믿었던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전 정말 절망적이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지른 일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서 제발 봐주세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인데 어떻게 콩밥까지 먹인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정신 바짝 차렸으니 걱정 마세요. 걱정? 내가 그딴 걱정을 왜 하겠니? 다시는 안 그래?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냔 말이다. 내가 알아채지 못했으면 나한테 계속 그 약 먹였을 테고 내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겠지.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저지르는 짓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저질렀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정말 깨달았으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이번 일 없던 일로 해주시기만 한다면 저도 이 사람 다 용서하고 다시 마음 맞춰서 잘 살게요. 어머님이 제일 바라시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왜 니들 인생에 신경을 쓰겠니? 저놈 저거 용서하거나 말거나 네 맘대로 하렴. 용서해주지 마. 그런 약까지 먹일 정도로 나쁜 마음을 먹었던 남편인데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겠니? 엄마, 정말 무섭게 왜 이러세요? 나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 장남. 제가 전보다 더 잘할게요. 정말 열심히 살 테니 기회를 주세요. 아들 며느리가 온갖 소리 다 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머리를 조아려도 제 눈에는 그저 가증스러운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자격으로 자식 어쩌고 소리를 하며 뻔뻔하게 용서를 바라니. 진짜 용서는 깜빵 가서 죗값 치르며 갚도록 해라. 내가 바라는 건 그거다. 이러고 저러고 더 들을 것도 없었기에 저는 아들 며느리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이어서 제가 할 말을 했어요. 앞으로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을 거고 재산 또한 남기지 않을 거니 헛꿈꾸지 마라. 난 이 길로 내 집에 돌아갈 참이니 빠른 시일 내 이 집도 당장 비우고 나가거라. 그렇게 말하곤 바로 제 집으로 돌아와 간병인을 고용했죠. 진짜 그렇게 있을 걸 싶을 정도로 너무 편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괘씸하다 생각조차도 더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제 몸 회복하는 것만 생각하며 지내고 싶었죠. 그런데 아들이 울면서 제 집에 찾아와 비는 겁니다. 엄마, 집사람이 애까지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별거를 하자는데 전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있어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네 마누라가 집 나간 걸 갖고 왜 나한테 와서 징징거리는 거니? 네 아들 못 본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어. 그 아들도 커서 너 같은 짓 저지르지 말라는 법 없는 거다. 보고 자란 게 그런 거 아니냔 말이지. 엄마, 그러시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 집이라도 다시 내어주신다고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집사람 설득해 볼게요. 아니, 글쎄 내가 말을 했잖니. 난 너희들이 별거를 하건 이혼을 하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뭘 자꾸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마누라가 뒤통수 치려고 했던 건 분해 죽겠지만 제가 잘못한 게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들 안 보고 살 순 없어요. 이혼은 못하겠다고요. 그러니 집사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야죠. 도와주세요. 나는 네 인생에는 더 이상 아무 관심 없으니 네 힘으로 설득해서 같이 살든 이혼당하든 내 알 바 아니다. 잊었니? 앞으로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감히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아들놈도 없다 생각하고 살 작정인데 손주는 무슨 손주? 아들이 언성을 높이기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더 큰 소리 지르며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라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들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며느리도 제가 해주던 걸 당연하게 받았으니 아들은 더 했겠죠. 아들은 제가 정말로 등을 돌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손주 이야기까지 들먹이면 제가 어떻게든 마음을 바꿔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내쫓겨간 거죠. 며느리 고모는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 단속에 걸려 적발된 것 외에 사적인 이유로 고의로 몸에 해로운 한약을 지어준 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됐어요. 그건 엄연히 상해죄거든요. 또 그 일을 계획적으로 꾸며서 고모를 공범으로 만든 주범은 며느리잖아요. 시모인 전 물론이고 남편한테까지 그런 짓을 한 것이니 며느리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되는 거죠. 이 경우 거의 무조건 실형이라고 하던데 저와 아들이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니 그게 가만히 되기도 했고 며느리년이 아주 반성을 엄청나게 하는 것으로 빈 덕분에 실형은 면했으나 집행유예로 벌금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들 역시 직계존속인 저를 해야 하는 것에 가담한 것으로 벌금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고요. 아들과는 그렇게 법정에서 마주쳤던 것을 마지막으로 연 딱 끊고 살고 있어요. 아들이 연락을 해와도 받지 않았고 그게 반복되니 아들도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대신 지 동생한테 연락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사건 돌아가는 것을 딸도 다 알고 있었으니 지 오빠에 대한 실망이 말이 아니긴 했지만 혹시라도 하는 노파심에 딸한테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네 오빠가 아무리 불쌍한 척을 해도 절대 도와주지도 말고 받아주지도 마. 알겠니? 안 됐다고 생각할 것도 없단 말이야. 엄마가 얘기 안 해도 나도 도와줄 마음 하나도 없어. 엄마한테 그런 짓까지 저지른 걸 아는데 나라고 그 인간이 오빠로 보이겠어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딸도 그렇게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그런데도 아들이 자꾸 연락을 하니 아예 번호까지 바꿔버렸다는데 학교 통해서 바뀐 번호도 알아내서 자꾸 연락을 해온다는 겁니다. 전화는 받질 않으니 주로 지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문자로 남겨두거나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울먹이기까지 한다고 말이에요. 아들 같지도 않은 이놈이 저한테도 그딴 식으로 연락을 해올까봐 저는 진작 번호를 바꿨어요. 제 번호는 알아낼 방법이 없을 테니 저한테는 연락을 할 수도 없는 거죠. 딸한테 듣자 하니 결국 며느리가 소송해서 이혼당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몰래 주식해서 재산을 그렇게나 날려먹었으니 이혼 성립이 될 거라고 하네요. 아마 위자료도 얼마쯤 줘야 할 테고 양육권도 며느리가 가져갈 테니 양육비도 보내야 하는 입장으로 손주 보는 것도 마음대로 못할 것 같더랍니다. 딸은 아들이 남겨놓은 메시지 보면서 그딴 거 하나도 불쌍하거나 안쓰럽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딸 역시 아들이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상대도 안 해줄 것 같네요.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그런 것에 신경 쓰며 괜히 기분만 망칠 겨를이 없답니다. 몸에 좋다는 거 다 찾아 먹고 치료도 열심히 받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 아들놈 생각 같은 건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생각이 나지도 않아요. 제 몸 생각하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며 악착같이 살 거예요. 젊을 때 고생해서 벌어놓은 돈, 그딴 아들 며느리한테 뺏길 뻔한 건 지켰지만 그런 일 당하고 나니 갑자기 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제가 쌓아놓은 것들을 좀 누리며 살아가야겠다 생각했으니 더 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직은 몸이 덜 회복되기도 했고 건강에 자신이 없어서 집에서 칩거하다시피 하며 사연 채널 와서 사연만 들으며 살았는데 이제 슬슬 외출도 하려고 하는 중이랍니다. 병원에서 운동도 조금씩 시작하라고 하기도 했고 또 집에만 있으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더 안 좋기도 하니까 일부러 외부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더 건강해져서 암도 치료하고 오래오래 살면서 누리다가 그래도 남은 내 재산은 우리 딸한테만 남겨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더 힘을 내고 있는 요즘인데 문득 제 이야기도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싶었어요. 저 같은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자식들한테 배신당하는 부모는 흔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다 자식들 향한 우리 부모들의 외사랑 탓이라고만 하기에는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식 낳아 그 자식 잘 되는 게 우리의 행복이라 생각하고 자식 일을 우리 일처럼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그 자식들은 고마운 것도 모르고 더 해주길 바라고 안 해주면 뺏어갈 생각까지 하는 세상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슬픕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지는 말자고요. 자식들한테 뭘 해줄 때는 생색도 좀 확실하게 내고 효도도 당당하게 받고 말이에요. 자식들이 우리한테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식들한테 효도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용기 내어본 거랍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당부 말씀도 꼭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자식들보다 살 날이 적게 남았다고 해서 우리 삶이 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도 우리 삶을 즐기며 살아요.